장화가 장수에게 떠밀려 연못에 빠진 다음 날 집에 돌아온 장수 때문에 배모형의 집이 발칵 뒤집혀집니다. 계모의 비명이 단말마처럼 담장을 넘어섭니다. 장쇠가 호랑이한테 물려가지고 피투성이가 되어 돌아온 거예요. 심지어는요, 한쪽 팔과 다리 이 두 개를 뜯긴 채 아주 처참한 몰골이었던 것이죠. 엄청 크게 다친 거네요. 자, 그래서 장쇠를 본 허씨는 그때 단말마 같은 비명을 지른 것이고 다급히 의원을 불러가지고 겨우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살아 돌아온 장쇠를 남몰래 보면서 애가 타들어가는 인물이 있었겠죠. 누가 있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홍련. 다들 장쇠에게 정신이 팔려 누구도 장쇠와 함께 길을 떠난 장화를 찾질 않는 거예요. 홍련의 머릿속은 온통 언니 장화에 대한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죠. 외가인 무사히 도착했을까? 설마 우리 언니도 호랑이한테 습격당한 건 아닐까? 홍련은요, 당장 장수에게 장화의 행적을 묻고 싶었지만요, 그러질 못해요. 계모 허씨가 장수는 절대 안정이 필요하다면서 누구도 장수 근처에 오지 못하게 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이 홍련에게 기회가 옵니다. 계모가 아픈 장수를 두고 외출을 한 거예요. 그 틈을 타서 홍련은요, 장수에게 언니의 행방을 묻습니다. 그리고 장수의 이야기를 듣고 세상이 뒤집히는 충격을 받죠. 장화가 낙태해서 가문의 명예를 더럽혔기 때문에 연못에 빠져 죽었다. 그대로 얘기하는. 가문의 영광이 참. 언니가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에 이 홍련은 황망함을 감추지 못합니다. 심지어 언니가 낙태를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안이 벙벙해지죠. 홍련은 늘 장화와 지금 함께 있잖아요. 아니 그러면 장화의 몸에 변화가 있었다면 홍련 맞아요. 모를까요? 대번에 알 수 있겠죠. 거의 온 집이 아는 그럼요. 건데. 게다가요, 홍련은요, 장수의 입에서 장화를 연못에 빠뜨려 죽이라고 사주한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 사람의 정체를 알게 된 홍련은 정신을 잃을 뻔했죠. 계모죠. 허씨. 허씨. 계모 허씨. 아닙니다. 바로 장화와 홍련의 아버지 배모형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아버지가 언니의 죽음을 사주했다는 이 충격적인 사실. 사건의 진상을 알게 된 홍련은요, 당장 언니의 억울한 죽음을 알려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홍련이 도움을 청할 곳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여성이 집 밖에 나서는 것을 금기시했던 조선의 현실을 생각을 하면 딸이 아버지를 고발하는 것은 부담스러운 일이었죠. 왜 그러냐면은 고존장에 대한 법이라고 해서 자식이 부모를 고발한다거나 노비가 주인을 고발하는 것은 영모가 아닌 이상은 법으로 처벌되었습니다. 결국 이 세상 어디에도 홍련이 마음을 붙일 곳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리에 빠져 있는 홍련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어디선가 파랑새가 뽀르르르르르 날아오더니요, 홍련의 주변을 맴도는 거예요. 이 파랑새에게 묘한 기운을 느낀 홍련은요, 이 파랑새를 따라 나섭니다. 자, 그러자 홍련 앞에 커다란 연못이 나타납니다. 바로 장화가 몸을 던진 그 연못입니다. 홍련이 연못을 발견하자 어안이 벙벙하던 그때 이 물로 뛰어들어오너라. 아까 나도. 내 소원이 정말 그렇다면 이 물로 뛰어들어오너라. 홍련이 연못 앞에서 언니 없인 도저히 견딜 수 없다며 눈물을 흘리자 구슬픈 울음소리와 함께 홍련을 부르는 여인의 목소리가 들려온 겁니다. 홍련은 단번에 그 여인이 언니인 장화라는 걸 알아챘죠. 평생을 함께한 언니 장화는 이미 죽어 세상에 없었고 집에는 장화를 죽이도록 사주한 아버지와 몇 년 동안이나 자신을 괴롭힌 계모가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홍련이 다시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을까요? 아니요. 아니죠. 결국 홍련은 결코 해선 안 될 선택을 하고 맙니다. 홍련은 언니의 목소리를 따라 연못 깊숙이 몸을 던집니다. 자, 이렇게 장화와 홍련이 세상을 떠나고 세상은 그렇게 조용히 자매를 잊어가는 듯했습니다. 그런데 자매의 죽음 이후 자매가 살던 평안북도 철산에서 아주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철산 지역을 다스리던 철산의 부사, 이게 사또가 되겠죠. 네. 이 철산의 부사가 하루아침에 변사체로 발견된 겁니다. 철산 관청에서는요, 뭐 불철주야 수색을 펼쳤지만 범인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 방에 침입한 흔적도 없고. 살해당한 흔적도 없었거든요. 어. 그런데 철산 사람들을 더욱 두려움에 떨게 만든 건 이후부터입니다. 철산에 파견된 부사마다 반드시 파견 다음 날 목숨을 잃는 믿기 힘든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부사들이 줄줄이 죽어나간 기간만 무려 5년! 와. 철산에서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이곳 철산에 오겠다는 부사, 사또 있을까요? 결국 활기찼던 마을은 불과 5년 만에 유령 도시처럼 변하고 말았죠. 어. 그런데 어느 날 그 누구도 오고 싶어 하지 않던 철산에 떡하니 부사로 임명된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사람. 인품이 강직하고 지혜로운 인물로 조정 관리들의 심임을 받던 정동호. 사실 이 정동호는요, 철산 부사가 될 수 없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부사가 되기에는요, 정동호의 직급이 낮았던 거예요. 아. 그런데 이곳 철산의 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하고 싶었던 왕은요, 이 정동호를 파격 승진시킵니다. 이 꺼림칙한 소문이 사실이라면 정동호는 부임 첫날 밤에 쥐도 새도 모르게 목숨을 잃게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동호는요, 담담하게 철산을 향했습니다. 그렇게 정동호의 첫 과제, 부임 첫날 밤 살아남기가 시작된 것입니다. 철산에 부임한 첫날, 정동호는 혹시 모를 침입자를 대비해서 관청의 나졸, 하인들을 모아가지고요, 숙소 곳곳에 불침번을 서게 합니다. 자, 그리고 철산에서 벌어지는 이 연쇄 의문사의 비밀을 알아내기 위해서 정동호는 밤을 새우기로 마음먹습니다. 어느덧 해가 지고요,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갑자기 호롱불만 일렁이던 방 안에 희뿌연 연기가 차오르고 서늘한 냉기가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오, 왔다. 이상한 기운에 이 정동호의 등골이 오싹해집니다. 그런데 그때 방 안에 모든 불이 휙 꺼지고요, 문이 스르르르 열리더니 누군가 방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정동호의 눈앞으로 소리 없이 미끄러지듯 다가온 이는 바로 붉은 치마를 입은 창백한 얼굴의 처녀 귀신이었습니다. 아. 자, 이 눈앞에 귀신이 나타나는 이 믿을 수 없는 상황. 정동호는 됐을까요? 말을 입이 안 떼졌을 것 같은데요? 너무 놀라 정신이 아뜩해질 뻔했지만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말합니다. 무슨 일로 나를 찾아왔는지 자세히 말해보거라. 정동호의 말에 귀신은 갑자기 다소곳이 절을 하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배무용의 딸 홍련이옵니다. 정동호를 찾아온 귀신의 정체는 바로 홍련이었습니다. 그런데 홍련이 철산 부사를 찾아온 건 이번이 처음이었을까요? 홍련은 자신과 언니의 억울한 죽음을 알리기 위해 5년째 이렇게 밤마다 부사를 찾아왔던 겁니다. 그런데 만나는 부사마다 홍련을 보고 너무 놀라 까무라쳐 목숨을 잃었던 거죠. 홍련은 유일하게
자신을 보고 기절하지 않은 부사 정동호에게 그간의 사연을 털어놨습니다. 언니 장화가 계모의 모함으로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일, 그리고 홍련이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된 일, 이 모든 일을 다 이야기했죠. 정동호는 밤새 홍련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동이틀 무렵이 되자 눈앞에서 대화하던 홍련이 연기처럼 휙 하고 사라져 버립니다. 그야말로 귀신이 곡할 노릇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부사 정동호가 방문을 열고 걸어 나오자 관청 사람들은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왜였을까요? 이전 부사들처럼 정동호가 죽을 줄 알고 장례 준비를 이미 하고 있었거든요. 오. 관도 다 준비되어 있고 이야. 사람들이 믿을 수 없다는 듯 눈만 끔벅끔벅하면 놀라고 있을 때 정동호는 급히 이방을 불러 질문을 던집니다. 정동호가 던진 질문을 들은 이방 깜짝 놀랍니다. 이 마을에 배무용이라는 자가 있느냐? 깜짝 놀란 이방은 배무용? 배무용은 과거 철산 좌수를 일했던 인물이고 지금도 이곳 철산에 살고 있습니다. 정동호는요 당장 배무용과 계모를 잡아들이라 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정동호는 끌려온 배무용과 계모에게 신문을 시작합니다. 장화와 홍련의 죽음은 어떻게 된 일이냐? 그러자 배무용은 명확한 대답을 하지 못하고 주저합니다. 그때 계모 허씨가 본인이 직접 사실을 알겠다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네. 장녀 장화가 부정한 행실을 저질러 잉태까지 하게 되어 그 부모 보기가 부끄러웠는지 장화는 못에 빠져 죽었사옵고 아우 홍련이는 몰래 도망 나간 지 1년이나 되었사온데 아직 그 종정을 모릅니다. 그리고 자기 말이 진실이라는 증거라면서 가슴팍에서 무언가를 꺼내 보입니다. 바로 장화가 낙태했다는 문제의 핏덩이. 처음 발견됐을 땐 핏덩이였지만 시간이 흘러 핏덩이 이제 바싹 말라 있었겠죠. 계모는 바싹 마른 문제의 핏덩이를 진실의 증거라면서 만약 자기의 말이 거짓말이면 곤장 맞아 죽겠다라고 큰 소리까지 칩니다. 계모의 증거물을 본 정동호는 무척 당황합니다. 귀신 홍련의 말을 믿고 취조를 시작했는데 계모가 확실한 낙태의 물증까지 이렇게 떡하니 내놓은 거예요. 정동호는요 깊은 고민에 잠깁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정동호는 지난밤 홍련이 남긴 의미심장한 말을 떠올립니다. 증거를 가까이에서 조사하면 진실을 알게 될 것이옵니다. 정동호는요 홍련이 한 말에 실마리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홍련의 말을 곱씹습니다. 계모가 내민 결정적 증거. 자, 이 정동호는 이 핏덩이를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이렇게 합니다. 당장 바싹 마른 핏덩이에 배를 가르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요 모두 깜짝 놀라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보시죠. 나졸들이 달려들어 반으로 가르니 속에 쥐똥이 가득했다. 응? 바싹 마른 핏덩이의 뱃속에서 쥐똥이 와르르르 쏟아진 겁니다. 계모가 가져왔던 그 낙태물은 사실 쥐의 가죽을 벗기고 피를 발라 만든 가짜였던 것이죠. 바로 문제의 낙태물이 태아가 아닌 쥐라는 사실이 낱낱이 밝혀지게 된 겁니다. 그러면 그동안 이 아빠는 이런 게 이게 진짜 쥐인지 뭔지 확인도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이 배모영은 자신의 캄캄한 앞날을 걱정하느라 미처 태아라고 가져온 낙태물을 자세히 확인할 겨를도 없었던 겁니다. 가문의 수치라 여기면서 그동안 이 일을 덮기에 바빴잖아요. 그리고 설마 계모 씨가
이런 흉악한 짓을 벌일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죠. 와. 자, 그렇다면 이 모든 진실을 알게 된 배무영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계모 허씨의 계략에 속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후회의 눈물을 흘리면서 대성통곡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장화의 죽음에 연루된 세 사람, 배무용, 허씨, 그리고 장쇠, 이제 죗값을 치르게 됐을까요? 정동원은 장화를 연못에 빠져 죽게 한 장쇠에게 교수형을 내립니다. 계모 허씨, 계모 허씨는 곧장 한양으로 보내집니다. 왜였을까요? 그러니까 철산 부사 연쇄 의문사 사건의 진상을 모두 알게 된 왕이 자신이 직접 계모 허씨를 처벌하겠다면서 한양으로 보내라고 명령을 한 겁니다. 계모 허씨에게는 가장 참혹한 벌이 내려집니다. 바로 능지처참. 왕은 계모 허씨의 찢어진 사지육신을 팔도로 보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백성들의 경계로 삼게 합니다. 와. 그렇다면 배무용은 어떻게 됐을까요? 속은 사람이기 때문에 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부사 정동원은 배무용을 훈방 조치합니다. 벌 받아야죠. 왜 네. 받아야 되는데? 근데 이유가 있어요. 왜요? 이 배무용이 벌을 받지 않은 건 바로 배무용의 딸 장화와 홍련의 부탁 때문이었습니다. 와. 그러니까 장화와 홍련이 아버지는 계모 허씨의 계략에 빠져 죄를 저지르게 됐을 뿐이니까 맞네. 정동원에게 아버지만은 용서해달라고 간청을 했던 겁니다. 아, 우리 아버지는 벌을 주지 말라고 죄가 이렇게. 없다. 와. 근데 교수님, 이 배무용이 이 처벌을 면한 것으로 소설이 이렇게 딱 쓰여진 데는 또 남다른 이유가 있죠? 네, 맞습니다. 초기 장화홍련전에서는 배무용이 유배를 가게 됩니다. 하지만 조선에서 가부장제가 완성이 되고 그러면서 후대 이본들에서는 배무용이 용서받습니다. 더불어서 배무용을 벌하게 되면 결국은 딸들이 고발을 해서 아버지가 벌을 받게 되니 장화홍련은 불효자가 됩니다. 그렇다면 도덕적인 책임을 지게 되는 장화와 홍련은 온전한 피해자라고 보기가 어렵겠죠. 맞습니다. 아버지 배무용이 딸들에게 용서받게 되면 결국 가정 불화의 모든 책임은 누가 지는 걸까요? 허씨. 계모, 허씨. 그렇죠. 아버지를 처벌할 수 없다는 시대적 관념이 바로 이 소설 속에 반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사건을 모두 해결한 정동원은요, 마을에서 힘이 좋은 장사들을 모아서 어딘가로 향합니다. 바로 귀신의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으슥한 연못. 연못. 아. 깊은 연못에 빠져 죽은 장화와 홍련의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서였죠. 그렇죠. 정동원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연못에 물을 퍼내기 시작합니다. 죽은 지 5년이나 됐지만 장화와 홍련의 사체가 얼마나 깨끗했는지 다소곳이 누워있는 모습이 마치 잠든 사람 같았다고 합니다. 5년이 지났는데도. 그런데 그 모습을 본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더욱 안타깝게 하는 게 있었어요. 장화와 홍련이 서로의 손을 꼭 잡고 누워 있었거든요. 와. 정동원은 장화와 홍련의 혼을 위로하기 위해서 자매의 장례를 정성껏 치러주고요. 비서까지 세워줬습니다. 이후 정동원은 철산 사건을 해결한 공을 인정받죠. 정동원은 정삼품 부사에서 정일품 감사로 승진하게 되고요. 장화와 홍련도 오랜 원한을 풀고 사라질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몇 개월 뒤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배무용의 세 번째 아내가 임신했다는 겁니다. 자, 이 배무용은요, 계모 허씨가 죽은 후 세 번째 아내를 맞이했었거든요. 그리고 드디어 찾아온 출산의 날, 배무용은 깜짝 놀랍니다.
쌍둥이 딸을 출산한 거예요. 어? 자, 이 쌍둥이 딸의 정체 누굴까요? 설마. 바로 죽은 장화와 홍련이 배모형의 딸로 다시 환생한 겁니다. 와. 우와.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며 무럭무럭 자란 장화와 홍련은 나란히 시집가서 와.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 사건을 모티브로 만들어진 장화홍련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사실일까요? 맞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왔다 갔다 했거든요, 저희가. 자, 조선시대에 쓰여진 가제사 실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가제라는 호를 가진 인물의 행적을 기록한 책인데요. 이 책 속에 살인 사건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철산부사 벼슬을 내리시니 마침내 장화와 홍련의 원통함을 씻어버리고 청렴하고도 공평하게 정치를 하였다. 고을의 백성들이 모두 그 신명함을 칭송하여 비석을 세워 그 덕을 기렸다. 자, 철산부사가 장화와 홍련의 원통함을 씻어줬다는 기록이 발견된 겁니다. 즉, 이 가제란 인물이 장화와 홍련의 원통함을 씻어준 철산부사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소설 속 가제라는 인물은 누구였죠? 아까 그 정동호. 정동.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책에서도 정동호란 이름이 실려 있을까요? 보시죠. 아, 정동흘. 네. 전동흘은요, 조선 제18대 왕 현종이 재위하던 시절에 실존한 인물입니다. 오. 장화와 홍련의 억울함을 풀어준 부사 정동호는 바로 전동흘을 모티브로 만들어진 인물이었던 겁니다. 실제네, 실제. 교수님, 그러면은 장화 홍련도 실존 인물인 거예요? 네, 그 이름은 확실히 있었습니다. 전동울이 철산부사가 되어서 장화와 홍련의 살인 사건을 해결했다는 기록은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그 사건의 음해의 내용이라든가 또는 귀신이 등장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남아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런 것들은 후대에 꾸며진 이야기로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전동울이 철산에서 부사로 있을 당시 억울하게 죽은 자매 살인 사건을 해결한 겁니다. 게다가 전동울은요, 이 철산 자매의 살인 사건을 해결한 이후에 그 능력을 인정받아 고공승진한 것 맞습니다. 1680년에는요, 이순신이 임진왜란 때 맡았던 직책 삼도수군 통제사까지 올라갑니다. 대단한 사건이었나 봐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요. 그 이순신 장군님과 같은 직책까지 올라갈 정도면 뭐. 와. 그리고 시간이 흘러 1865년 전동울의 후손 전기락은 조상 전동울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가제사 실록을 편찬하기로 했던 거죠. 그리고 가제사 실록의 말미에 전동울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소설 장화 홍련전을 함께 엮었고 수차례 각색이 더해져 전해지게 된 겁니다. 조금씩 이야기가 다른 장화 홍련전, 현재까지 조사된 거는 약 79종. 우리 시대에 엄청난 사기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게 지나면서 우리가 뭐 각색을 하게 된 거죠. 그죠. 네, 그렇게 천천히 하면서 이렇게 아마 스토리가 되지 않았을까. 맞네. 와, 신기하다. 자, 왜 조선시대의 이 장화 홍련전이 이렇게 큰 인기를 끌었을까요? 재미있고 흥미로운 소설 속에는 그 시대의 현실, 사람들의 고민과 애환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계모라는 악을 만들어 응징함으로써 삶의 위로와 통쾌한 그 카타르시스를 느낀 건 아닐까요?